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당에 사는 30대 여성이에요.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에 뛰어든 심청이 얘기 다들 아시죠? 요즘에도 그런 심청이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얼마 전까지 전 현대판 심청이었어요. 그렇다고 부모를 위해 목숨을 희생한 건 아니고 아빠 사업을 위해 주요 거래처 오너가의 시집을 갔더랬죠. 결과적으로는 실패였어요. 지금은 그 집을 나와 연을 끊고 살 정도니까요. 애초에 그런 결혼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지금 와선 후회스럽기만 하네요. 그렇다고 부모님 탓을 하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아니에요. 친정을 위한 결혼이었다고는 해도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결혼을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저희 아빠는 의료기기 회사를 하세요. 직원이라고 해봐야 5명이 고작인 작은 회사죠. 그런 영세업체다 보니 거래처 유지를 위해 사장인 아빠도 영업을 뛰어야 했어요. 의대에 가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곤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아빠는 제가 아빠의 꿈을 이루어주기를 바라셨어요. 접대를 마치고 술에 취해 돌아오는 날이면 아빠는 술 냄새를 폴폴 풍기며 저에게 그러셨어요. 우리 혜진이는 커서 꼭 의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빠 한을 꼭 풀어줘야 해. 알았지? 정확히 한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던 어린 아이였지만 축 처진 어깨로 어린 딸 앞에서 간절한 소망을 읊조리던 아빠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제 꿈은 자의 반 타의 반 의사가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의사가 그리 쉽게 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성적이 좋아야 의대에 갈 수 있고 의대에 가서도 살인적인 학습량과 실습을 버텨내야 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에도 마치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온전히 거쳐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 역시 꿈을 이루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덤볐어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려고 노력했고 힘들게 의대에 들어가서도 소개팅이며 연애도 포기한 채 공부에 매진했어요. 정말 피똥까지 싸면서 말이죠. 드라마나 영화 속에선 하얀 가운을 입고 꽤 멋진 전문직처럼 소개되는 의사는 실상 고학력 3D 노동자나 다를 게 하나 없어요. 그뿐인가요? 의사가 되는 과정도 힘들지만 되고 난 후에는 매일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생활이에요. 내 판단 하나에 환자의 생명과 인생이 달려있으니 왜 안 그렇겠어요. 거기다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자식을 의대에 보내려면 부모님은 정말 허리가 휘어질 정도라니까요. 사실 저도 몇 번이나 포기할까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못했던 건 아빠의 간절한 소망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저를 의사로 만든 팔알은 아빠였다고 해도 무방해요. 아빠의 헌신적인 후원 덕에 의사가 된 저는 모교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동창들은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지만 당시 저는 그 흔한 연애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연애를 할 시간이 있으면 푹신한 침대에서 다리 쭉 뻗고 자겠다고 할 정도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빠가 병원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서울에 일이 있어 잠깐 올라오신 김에 얼굴 좀 보러 왔다고 하시더군요. 오랜만에 본 아빠는 전보다 많이 마르고 안색이 안 좋아 보였어요. 아빠, 이참에 건강검진 좀 받아봐. 아빠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의사가족은 할인도 되니까 내가 우리 병원에 예약해 놓을게. 아니야, 아빠 건강해. 그보다 아빤 우리 딸이 더 걱정인걸?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니? 어떻게 볼 때마다 살이 빠져있니? 오랜만에 아빠가 맛있는 거 좀 사줄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빠, 미안한데 내가 또 들어가 봐야 해서 밥은 같이 못 먹을 것 같아. 밥은 먹은 걸로 할게. 그래.
혜진아, 바쁜데 아빠가 이런 부탁까지 해서 미안한데 너 말이야, 선보지 않을래? 너도 이제 나이도 찼고 시집 가야지. 꼭 결혼하라는 건 아니고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안 될까? 그날 아빠는 평소와는 달라 보였어요. 아빠가 딸한테 선보라는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빠가 그 말을 너무 미안한 표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응급콜이 들어와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곤 서둘러 자리를 떴는데 하루 종일 아빠의 표정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그 선자리에 내가 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아빠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딸, 아빠가 괜히 걱정을 끼쳤나 보구나. 그냥 우리 딸 처녀 귀신 될까봐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사실 아빠 회사 거래처 원장님이 너를 자기 아들이랑 선 좀 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모양이야. 큰 거래처라 거절도 못하고 네 아빠 며칠을 뜬 눈으로 보냈다. 혜진아, 그래서 말인데 그 선짜리 나가면 안 되겠니?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오는 건데 뭐가 어려워. 네 아빠 생각해서라도 네가 하루만 시간 좀 내라. 응? 생각해보면 별일도 아닌데 아빠 입장에서 딸을 사업도구로 이용하는 게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선자리에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깟 선 한 번 본다고 얼굴 닳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제가 그 자리에 나가서 아빠 일에 도움이 된다면 그깟 선 왜 못 보겠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들이 오죽 못났으면 병원장 아빠가 자기 권위를 내세워서 거래처에 선자리 부탁을 다 했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별 기대 없이 선자리에 나갔죠. 그런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지 뭐예요. 맞선 남이 괜찮아도 너무 괜찮은 남자지 뭐예요. 인물도 좋고 위트도 있는 게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같이 차를 마시는 2시간 동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은 다시 병원에 들어가 봐야 해서 다음을 기약하고 헤어졌죠. 그날 밤 엄마한테 전화가 왔길래 사람이 너무 괜찮더라고 했더니 엄마도 꽤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또 만나기로 했어?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 사람이 말도 잘 통하고 유쾌하더라고. 그런 제 말에 엄마 옆에서 통화 내용을 전해 듣던 아빠도 한시름 놓으셨어요.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저는 맞선남과 해화동에서 만나 연극도 한 편 보고 저녁 겸 간단한 술자리를 가졌어요. 겨우 2번째 만남이었는데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같이 살아도 친구처럼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아빠랑 원장님이 통화를 하셨는데 그 집 아들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한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러시면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 어떻겠냐고 물으셨대요. 비록 맞선을 보는 과정은 찜찜했지만 그래도 상대가 괜찮은 사람이라 저도 더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참이었어요.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만나다 헤어지기라도 하면 아빠 회사에 타격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건 너무 비겁한 행동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보겠다고 말씀드렸죠. 혜진아, 정말 마음에 드는 거 맞지? 괜히 아빠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안 그래도 돼. 아빠는 몇 번이나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딸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것 같아 그러셨을 거예요. 아빠, 나 어린애 아니야. 아빠 때문에 만나겠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정말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미안해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빠 거래처 원장님 아들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됐어요. 병원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우기 힘든 저를 위해서 만나는 내내 맞선남은 5분 대기조처럼 저희 병원 주변에 대기하면서 저와 데이트를 했어요. 그렇게 2년 가까이 연애를 하던 우리는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동안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저의 연애 생활을 지켜보던 부모님은 결혼 이야기에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그건 아빠 회사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죠. 대형병원 원장님과 사돈을 맺었으니 앞으로 거래처 때문에 마음 졸이는 일은 없겠다 생각한 거였죠. 어떻게 보면 병원 측이나 아빠 회사 측이나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된 거죠. 그런데 결혼 약속을 하고 처음 시댁을 찾던 날 아버님이 그러시지 뭐예요. 이제 곧 우리 집 사람이 될 테니 내가 뭘 숨기겠니? 내가 널 며느리감으로 일찌감치 점 찍은 이유는 하나다. 네가 의사기 때문이야. 사실 난 아들 녀석한테 내 병원을 물려주고 싶었는데 이놈 성적이 안 돼서 의대를 못 들어갔지 뭐니.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이 모양이니 어쩌겠니? 의사 며느리라도 들여서 병원을 이어가는 수밖에. 그래서 말인데 너 지금 다니는 병원 언제까지 다닐 생각이냐? 이참에 그만두고 내 병원으로 와라. 어차피 너한테 물려줄 병원인데 미리 와서 분위기도 살피고 정들여 놓으면 좋지 않겠니? 제게 병원을 물려주시겠다는 말은 감사했지만 그렇다고 당장 그만두고 아버님 병원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렸죠. 아직은 대학병원에 남고 싶어요. 여기선 더 많은 경험도 할 수 있고 수술도 더 많아서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말씀은 감사드리지만 아직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버럭 소리치셨어요. 너 아주 당돌한 애구나. 다른 것도 아니고 병원을 준다는데도 그깟 거 하나 못 들어주니? 솔직히 우리가 아들이 둘만 됐어도 너 며느리로 안 들였다. 어디 고마운 줄도 모르고 건방지게 아직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오라니. 기가 막혀서 정말. 어허, 어디서 여자가 큰 소리야. 나 아직 며느리랑 얘기 안 끝났으니까 당신은 좀 빠져요. 아가, 내 뜻이 정 그렇다면 더는 강요 않겠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말아라. 알았지? 네, 아버님. 중간에 어머님이 큰 소리를 내시기는 했지만 그걸 빼고는 별 문제 없이 인사를 드리고 올 수 있었어요. 한편 우리 집에선 사위의 방문에 부모님 모두 쌍수를 들고 환영이셨죠. 그동안 저 없는 동안에도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던 터라 더 그랬죠. 엄마가 그러는데 주말에 종종 들러서 아빠랑 등산도 가고 대중 목욕탕도 다니곤 했었다나 봐요. 아들이 없어서 목욕탕에 혼자 다니던 아빠는 사위가 등도 밀어드리고 말벗도 해드리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엄마대로 서글서글하고 부침성 있는 사위한테 흠뻑 빠져 계셨어요. 말끝마다 우리 사위 하시면서 말이죠. 우리 사위는 어쩜 그렇게 말도 예쁘게 하는지 엄마 마음에 꼭 든다니까. 딴 건 몰라도 너 결혼은 정말 잘하는 거야. 이런 남자 또 없다. 그렇게 좋으면 이참에 아빠 버리고 엄마가 데리고 살지 그래? 그럴 수만 있다면 당장 그러고 싶다. 처음엔 땡땡병원 원장 아들이라서 좀 껄끄러웠던 것도 사실인데 만나보니 사람이 진국이더라. 여자가 남편 하나 보고 시집가는 건데 이 정도 남자면 내 딸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더라고. 그러니 잘 살아. 누가 보면 내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손 줄 알겠네. 좋으면 좋은 거지 그 눈물은 또 뭐야. 나 누구보다 잘 살 테니까 내 걱정 그만하고 사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다른 걱정이 없었어요. 남편과 제 직장이 서울이라 당연히 분가를 해야 하니 시집살이 할 걱정도 없었고 시부모님이 살갑지는 않아도 저를 못살게 괴롭히는 분들도 아니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 서로 익숙해지길 기다릴 뿐이었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그리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었어요. 병원 일이 바빠서 명절 당일 아침에야 시댁에 들리게 됐는데 그게 어머님 신기를 불편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참았던 화를 쏟아내듯 버럭 소리를 치셨어요. 니네 병원엔 의사가 너뿐이라더냐? 시집와서 처음 맞는 명절인데 어쩜 시애미한테 일을 시켜? 네가 얼마나 잘난 의사인지는 몰라도 나한텐 그저 며느리다. 며느리 본분이 뭐냐? 남편 건사하고 시부모 잘 모시는 거 아니니? 그런데 지금이 몇 시냐? 어떻게 된 게 시집 온 지 2달도 안 된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조상 차례상을 차리게 해? 병원 핑계 댈 거 없다. 그러게 진작 너보고 그러지 않든 대학병원 그만두고 우리 병원 와 일하라고. 그랬으면 이런 일 없잖니. 어른 말을 동네 똥 깨지는 걸로 하니? 이거야 원? 이 나이에 내가 며느리 시집살이 하게 생겼으니? 그때 알았어요. 어머님이 왜 그렇게 저보고 아버님 병원에서 일하라고 하셨는지를요. 어머님은 그저 저를 가까이 두고 부려먹고 싶었던 거였어요. 차례도 지내기 전에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시자 이번에도 아버님이 한 소리 하셨어요. 조상들 모셔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병원 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깟 차례상 하나 차렸다고 며느리를 쥐잡듯 잡아? 솔직히 전이랑 나물 당신이 한 것도 아니잖아. 괜히 명절 아침부터 큰 소리 내지 말고 어서 차례부터 지내자고. 아버님은 무뚝뚝하신 분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제 편이 돼주셨어요. 이후로도 어머님은 사사한 것까지 트집을 잡아가며 저를 추궁하셨고 그럴 때마다 아버님과 남편이 번갈아가며 저의 바람막이가 돼주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는 늘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죠. 아버님의 본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요. 결혼하고 2년이 넘었을 무렵 모처럼 휴가를 받아 남편과 친정에 갔어요. 그동안 부모님 생신 때도 제대로 못 찾아뵙고 명절에도 얼굴만 잠깐 비추고 와서 미안하던 참이었거든요. 토요일 오전이라서 아빠도 집에 계실 줄 알았는데 골프를 치러 가시고 안 계시더라고요. 아빠가 골프를 쳐? 언제부터? 한 2년 됐을까? 근데 골프가 그렇게 힘든 운동이니? 보기엔 설렁설렁 걸어다니면서 하는 운동이라 별로 힘들지 않을 것 같았는데 네 아빠를 보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더라. 골프만 치고 왔다 하면 며칠을 끙끙대고 앓는다니까. 아무리 그만두려고 해도 도통 말도 안 듣고 미치겠다. 차라리 잘됐다. 네가 아빠한테 얘기 좀 해봐. 골프 치다 사람 잡겠어. 사장이긴 해도 영어까지 뛰며 일하는 아빠가 운동을 시작했다니 다행이긴 했지만 엄마 얘기를 들어봐선 도움은커녕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아빠가 가셨다는 골프장으로 가봤어요. 아빠의 상태를 보고 병원에 모시고 갈지 말지를 결정하려고요. 그런데 골프 주차장에서 못 볼 꼴을 봤지 뭐예요. 아빠가 그 무거운 골프백을 3개나 둘러매고는 낑낑거리며 걸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어머님과 아버님이 히히덕거리며 오고 있지 뭐예요. 두 손 가볍게 말이죠. 저희 아빠가 시부모님 골프백을 혼자 들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압권이었어요. 이봐, 사돈, 땡땡사에서 새로 나온 골프클럽 풀세트가 있는데 이참에 그걸로 좀 바꿔줘. 다음 주 주말에 의대 동기들이랑 시합이 있으니까 그때 가져갈 수 있게 맞춰서 병원으로 가지고 오라고. 운동은 뭐니뭐니 해도 장비빨 아닌가. 어머, 그럼 나도 좀 바꿔줘요. 안 그래도 내 건 너무 낡아서 들고 다니기 창피했는데 잘 됐네. 기왕 사는 거 골프백도 하나 부탁해요. 사돈이랑 같이 골프 치니까 너무 좋다. 백도 들어주고 골프채도 사주고. 아참, 안사돈한테 이달 말에 우리 집 제사 있는 거 말했어요? 지난 추석 때 했던 산적꼬치 이번엔 고기 좀 좋은 걸로 쓰라고 하세요. 지난번 건 좀 질기더라. 하는 김에 육전도 좀 하라고 하고요. 나이가 들어 그런가 요즘은 그렇게 육전이 땡기더라고. 아빠는 무거운 골프백을 3개나 들고서 애써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빠는 그동안 골프장에 운동하러 다닌 게 아니라 시부모한테 골프 셔틀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우리 엄마는 시댁 제사며 명절 음식까지 해나르고 있었고요. 가슴에
커다란 돌이 꽉 박힌 것처럼 먹먹해서 숨도 쉬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헉 하고 숨을 몰아쉬는데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리더군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는데 그 모습을 아빠가 보신 거예요. 아빠는 들고 있던 골프 가방을 바닥에 뚝 떨어뜨리셨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저희 아빠를 밀치곤 재빨리 골프백을 집어들더군요. 미쳤어? 이게 얼마짜린데 떨어뜨려? 뒤이어 시어머니도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빽 질렀어요. 어머, 미쳤나봐. 사돈 제정신이에요? 이걸 함부로 다루면 어떡해. 하여간 무식하면 힘이라도 세든가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 어쩜 딸이나 애비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아우, 짜증나. 그때였죠. 저와 함께 상황을 지켜본 남편이 소리쳤어요. 지금 뭐들 하시는 겁니까? 지금껏 장인어른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해 오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사돈끼리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부릴 수가 있냐고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어머머, 얘 지금 누구 편을 들어? 정신 차려. 장인이니 부모니? 어떻게 엄마 아빠 앞에서 장인 편을 들 수가 있니? 네 처가 그렇게 하라디?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더니 네가 그 짝이구나. 여보, 당신이 뭐라고 좀 해봐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 부모 앞에서 큰 소리야. 네 눈에는 장인만 보이고 애미애비는 안 보이냐? 그리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냐? 네 장인은 나한테 사돈이기도 하지만 내 병원이 먹여 살리는 회사 사장이기도 해. 고객 접대하는데 이 정도는 기본이지? 뭐가 문제라고 따져? 이봐, 사돈, 내 말이 틀려? 틀리면 말을 해보라고. 아빠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 안간 힘을 다해 참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접대라고요? 아빠, 말해봐요. 지금 접대 중인 거야? 그런 거야? 미안하다. 난 그저 못난 친정아빠 때문에 네가 시댁에서 구박받을까 봐 걱정돼서 거절도 못하고 바보처럼 못난 모습을 보였구나. 아빠가 미안하다. 들으셨죠? 저희 아빠는 사돈으로서 당신들의 만행을 참았던 건데 두 분은 접대를 받았다고 하시니 답 나왔네요. 두 분 수백만 원짜리 골프클럽에 빼까지 접대를 요구하신 거 맞죠? 어머, 얘는 방금 시아버지가 한 말 못 들었니? 왜 똑같은 걸 물어? 어머님은 접대로 저희 엄마가 만든 명절 음식에 제사 음식까지 받았고요. 확실하죠? 어머님이 콧방귀를 끼며 말했어요. 그래, 접대로 받았다. 왜? 그럼 두 분은 범법행위를 하신 거네요. 김영란법을 어긴 셈이라고요. 거기다 인신공격까지 했으니 이것도 그냥 넘길 수만은 없겠네요. 저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그동안 당신들이 우리 아빠한테 뜯어간 거, 우리 엄마 노동력 착취한 거,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을 하고도 창피한 줄 모르고 뻔뻔하게 막말한 거 법정에서 다 돌려받을 거라고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 인간인 건 아니에요.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로 판가름되는 거니까. 너 지금 시부모 앞에서 그게 할 소리냐? 네가 그따위로 나오면 내가 너한테 병원 물려줄 것 같아? 어림도 없어. 그깟 병원 누가 봤는데요? 아버님이 하도 의료사고 내놔서 병원 평판 안 좋으니까 제 명을 빌려다가 이름 바꿔 달려고 하는 거 누가 모를까 봐요? 이 바닥 넓은 것 같아도 한 다리 건너면 다 친구고 동기고 사돈의 팔촌인 거 몰라요? 그쪽 병원 평판 더러운 거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병원 문 닫는 거 오늘 내일 한다는 것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하긴 인성이 바닥인데 실력은 어련할까. 안 봐도 비디오지.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병원 가지고 준다 어쩐다 공수표 날리지 말고 법정에 설 생각이나 하라고요. 더러운 시궁창도 못한 인간들아. 그 길로 저는 아빠를 모시고 친정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 부모님이 시부모한테 당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녹취의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덕분에 시아버지는 의료사고 소송과 더불어 저희가 건 소송까지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죠. 그동안 납품업체에 얼마나 악독한 짓을 해왔는지 저희 아빠가 땡땡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 업체에서 소송에 동참하겠다고 연락이 왔지 뭐예요. 결국 시아버지 병원은 엄청난 소송과
병원 경영 악화로 병원 문을 닫게 되었고 엄청난 액수의 위자료를 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남편은 그동안 자기 부모님이 잘못한 것들을 대신해 평생 저희 부모님께 죗값을 치러 나갈 테니 이혼만은 철회해달라고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을 볼 때마다 그날 저희 아빠가 당하던 모습이 떠올라 속에서 천불이 났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혼을 감행했어요. 아무래도 그게 최선인 것 같아서요. 소송 이후 아빠는 회사를 정리하고 캠핑카를 구입하셨어요. 남은 인생은 엄마랑 여행을 다니면서 즐기고 싶으시다고요. 수십 년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으니 그 정도 호사는 누릴만 하다 싶어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공들여 키워주셨으니 앞으론 제가 두 분을 모실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보내시라고요. 오래전 심청이는 부모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저는 월급을 바치려고요. 그래 봐야 제가 부모님께 받은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일 테지만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이산 저산을 오가며 힘들게 일하는 가난한 벌목공의 외동딸로 태어나 늘 빠듯한 삶을 살아왔죠. 친정아버지는 당신의 가난을 저에게 대물림했다며 늘 미안해하는 분이셨고 제가 신혼이던 시절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마지막 유언도 가난한 아빠여서 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한다거나 막막한 현실 핑계로 자포자기한다거나 그런 삶을 단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다고 자부해요. 언제 어디서든 또 어떤 상황이든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은 사랑하는 남편이 열심히 일해오던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정리해고를 당하던 당시 저희 부부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남편의 퇴직금이 거의 전부이다시피 했어요. 물론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많지도 않은 전 재산을 탈탈 털어 마지막 선물이자 유산으로 저에게 마련해준 땅이 있기는 했지만 솔직히 재산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상황이었죠.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땅은 강원도 어느 깊은 산 중턱, 이어지는 도로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오지였거든요. 당연히 땅값은 헐값이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바닥이었고 개발이 된다거나 누군가에게 그 땅을 판다거나 하는 기대 같은 건 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저 매년 세금만 퍽퍽 나오는 통에 저희 부부에게는 일종의 골칫거리인 셈이었죠. 여튼 이래저래 어려움을 마주한 남편은 주저앉았지만 저만큼은 꿋꿋했어요. 요즘 왜 그래? 정리해고가 당신 잘못도 아닌데 자꾸 멍하니 기죽어서는 내 눈치만 보고. 나도 알아. 나도 내 잘못 아닌 거 아는데 내 잘못 아니라지만 괜히 미안하고 그러네. 내가 언제 자기한테 바가지 긁은 적 있어? 아니잖아. 돈 벌어오라고 눈치 준 것도 아니잖아. 근데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당연히 미안해야지. 명색이 내가 남편인데 월급 봉투 턱턱 안겨주지는 못할 망정 집에서 놀고 먹는 신세잖아. 여보, 우리 부부야. 세상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겨내야 하는 부부. 그니까 괜히 미안해하고 기죽고 그러지 말라고. 돈이야 누가 벌면 좀 어때? 누가 뭐래도 우리 가정 내 남편은 내가 케어해. 케어? 택시기사 자리 알아놨어.
내일부터 출근이야. 뭘 그렇게까지. 퇴직금도 아직 남았고 당분간 그걸로 버티면서 내가 다시 취업을. 세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당신 퇴직금은 한 푼도 안 건드릴 거야. 생계는 내가 택시 운전하면서 다 책임질게. 그리고 당신 재취업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뒷바라지도 다 해줄게.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내 뒷바라지 받으면서 공부만 열심히 해주면 돼. 그래야 당신 다른 놈들한테 보란 듯이 더 좋은 회사에 재취업도 하고 그러지. 마음은 고마운데 솔직히 그래도 될까 모르겠네. 그동안 우리 엄마가 시댁 생활비니 시누이 대학 등록금이니 하면서 당신한테 가져간 돈이 벌써 수천만 원인데 내가 무슨 염치로. 난 딱 하나만 있으면 돼. 당신 나 사랑하지? 당연히 사랑하지. 그거면 됐어. 일어나 얼른. 학원 등록하러 가자. 요즘은 재취업 스펙 쌓기 위한 학원도 많다더라. 이튿날 저는 남편의 응원을 받으며 택시기사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고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해 나갔어요. 남편의 재취업을 위한 공부 뒷바라지에도 최선을 다했고요. 비록 택시기사로 벌어들이는 돈이 크지는 않았지만 평생을 거쳐 익혀온 살림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해가면서 현실의 어려움과 맞서 싸웠어요. 그런 저의 정성과 노력은 믿었던 직장으로부터 정리해고라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좌절로부터 남편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었죠. 한동안 저희 부부는 치열한 날들을 보냈어요. 저는 생계의 무게를 짊어진 택시기사로서, 남편은 재취업을 위한 수험생으로서, 특히나 남편은 고3 수험생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주었죠. 그 결과 남편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재취업에 성공했어요. 과거 남편을 내쳤던 중소기업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좋은 중견기업으로의 재취업이었죠. 저는 그제서야 한시름 덜었다며 안도했지만 택시기사 일을 그만두지는 않았어요. 정리해고 사건을 겪으니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저를 향한 주변 사람들의 엄지척이 쏟아졌어요. 대장부다 똑순이다. 저 집은 부인 며느리 잘 얻어서 걱정 없겠네. 제 입으로 소개하기도 쑥스러울 만큼 많은 칭찬들이었죠. 하지만 단 한 사람, 시모만큼은 예뻐해도 모자랄 며느리인 저를 무시해대기 일쑤였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너 아직도 택시 몰고 다니니? 그럼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또 닥쳐올지 모르는데 당장에 여유 좀 생겼다고 나태해질 수는 없잖아요. 미리미리 대비해야죠. 내 말은 많은 직업 중에 왜 하필 택시냐는 거다. 처음 그렇게 능력이 없으면 친정아버지처럼 등지가나 지고 산일이나 하러 다니던가. 어머님, 왜? 내 얘기가 틀렸기라도 한다던? 천하디천한 택시기사를? 그것도 여자가 어디 감히 주제도 모르고 운전이야 운전은. 여자면 여자답게 집안에 조신하게 들어앉아서 밥상이나 꼬박꼬박 잘 차릴 것이지. 천해요? 택시 운전이 천한 일인가요? 여자는 운전대 잡으면 안 되는 건가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요. 그건 어머님만의 편견이죠. 택시기사도 누군가한테는 자식 가르치고 가족 건사하는 소중한 직업이고 그렇게 일해서 아범 먹여 살리고 재취업까지 시킨 사람이 바로 저예요, 저. 암탉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그 집에는 망조가 든 것이라고 옛말 하나 틀린 것 없구나. 웃긴 건요. 이런 시모가 시댁 생계의 거의 대부분을 저희 부부에게 손을 벌려대며 의존해왔다는 것이었어요. 시모 본인이 일해서 돈을 벌 생각도 능력도 없는지 한 달이 뭐다 하고 저희 부부를 불러다 앉혀놓고 돈 타령을 해댔죠. 언제는 용돈을 내놓아라. 또 언제는 생활비를 해놓아라. 심지어 늦둥이 시누이의 대학 등록금과 학교 다니는데 필요한 비용들까지 전부 저희 부부에게서 뜯어갔어요. 그렇게 시모가 저희 부부에게서 아름아름 가져간 돈이 늦둥이 시누이의 대학 등록금만 해도 수천만 원이었어요. 그 돈이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갔겠어요? 바로 제 주머니였죠. 더 문제는 시모가 저희 부부에게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의존하는 주제에 늦둥이 시누이와 저희 남편에 대한 차별이 아주 극심하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는 건 늦둥이 시누이 쪽이었죠. 열심히 사는 남편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못난 자식 취급, 저에게는 여자 주제에 조신하게 살림이나 할 것이지 어디 감히 천원 운전일을 나서느냐는 취급이나 혜택이 일쑤였지만 여자에게는 저와 마찬가지인 늦둥이 시누이에게는 지극정성, 180도 다른 태도였죠. 세상이 바뀌었으니 여자라는 이유로 살림 같은 허드렛 일은 할 필요 없다며 어화둥둥 내 새끼였고요. 대학생이랍시고 맨날 술이나 퍼마시러 다니던 시누이가 퇴학 직전 수준으로 개판인 성적을 받아와도 우쭈쭈 고생 많았다 내 새끼. 정리하자면 시모는 자식이라고는 늦둥이 시누이밖에는 없는 것처럼 굴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자식 대접 한 번을 제대로 해주는 법 없으면서도 돈이나 가져다 바치는 돈줄 취급 정도 될까요? 필요한 돈이나 따박따박 내놓는 자판기 취급? 이러니 저와 남편 입장에서는 시모에게 자꾸 정이 떨어지고 빈정만 상할 수밖에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의 자식 차별과 저희 부부를 향한 돈줄 취급이 최고조에 달하는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대학을 졸업한 시누이가 형편없는 대학 성적표 때문에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백수 신세이던 무렵이었어요. 어김없이 저희 부부를 불러다 앉혀놓고 시모가 또 말도 안 되는 돈 요구를 해오더라고요. 네 시누이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알지? 눈에 빤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모를까요? 대학교 학점을 그렇게 바닥을 쳐놨으니 자업자득이죠. 요즘은 다들 학점이니 스펙이니 짱짱한 시절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시누이하고 취업 경쟁이 될 리가 없잖아요. 너는 아주 시댁에 대한 존중이 눈꼽만큼도 없지? 그러는 어머님은요. 아버님이랑 저를 존중해 준 적은 있나요? 아니잖아요. 자식 대접은커녕 맨날 시누이랑 차별만 했잖아요. 그건 아범이 내 자식이라기에는 너무 한심한 인간이어서 그런 거고. 그러자 남편은 순간 발끈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아범이 한심해요? 철마다 저희에게서 가져간 돈이 벌써 수천만 원씩이나 되는데 그 돈 따박따박 받아가지고 생활비니 시누이 대학 등록금에 학비까지 다 대놓고 그런 입장이면서도 아범을 한심한 자식 취급할 정도면 어머님 체면은 뭐 엄청 대단한 모양인가 봐요. 그쵸? 천한 택시나 모는 주제에 꼴랑 돈 몇천 가지고 생색은 아주 누가 들으면 시댁에 수십억 해준 줄 알겠구나. 그 몇천이 없어서 매번 저희에게 손 벌린 사람이 누구냐고요. 네? 어디 대답을 좀 해보라니까요. 거 따져봤자 내 입만 아플 일이고 기왕지사 불러다 앉힌 김에 할 말은 해야겠다. 네 시누이가 취업이 안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남들 다 다녀오는 유학을 못 다녀와서 그런 모양이야. 그러니 너희가 좀 도와야겠다. 비행기 값이며 학비며 외국 가서 남한테 기죽지 않게 먹고 지낼 수 있도록 뒷바라지 좀 하라는 얘기야. 시누이 유학 비용 전부를 저희가 내라고요? 그동안 대학생이랍시고 가져간 돈들도 모자라서요? 또요? 어디서 눈을 세모나게 떠뜨기를? 우리 귀한 늦둥이 가르치는 일인데 명색이 손윗 사람들이 돼가지고선 가만히 구경이나 할 짝정이야? 해도 너무하니까 이러죠. 지금 저희가 그럴 돈이 어딨나요? 제가 왜 아직까지도 택시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진짜 몰라서 이러는 건가요? 아범 재취업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유학비까지 내놓을 만한 여유도 안 되고 여유가 돼도 더는 내놓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도 부모고 사람이면 제발 양심 좀 있어 보라고요. 여유가 없기는 사돈 저 세상 갈 때 유산으로다가 남겨놓은 땅이 꽤 된다는 거 뻔히 알고 있구만. 일단 급한 대로 그 땅부터 팔아서 시누이 비행기부터 태워놓고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학비며 생활비며 뒷바라지는 너희 허리띠 졸라 매서라도 무조건 해놓거라. 그렇게 알고 있으마. 너무도 뻔뻔한 시모에 제가 차마 뭐라 대꾸해야 할지 멍하기만 하던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가족이란답시고 이 사람 보기 민망하고 미안해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놈의 말 같지도 않은 돈 타령 좀 그만해. 그 땅이 어떤 땅인데? 장인어른이 와이프한테 가난을 물려준 게 평생의 한이어서 떠나는 길에 마지막 선물이라도 주려고. 그래서 가진 재산 다 털어서 마련해 주신 귀한 땅이야. 근데 그런 땅을 와이프를 위해서 쓰자는 것도 아니라 시누이 유학비 내야 하니까 팔아라? 우린 그렇게 못하지. 안 하지. 넌 가만히 있어. 어디 정리해고나 당하고 다니는 모지리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니까는. 엄마, 나 엄마 아들이야. 동생이랑 똑같이 엄마 배 아파서 낳은 자식. 근데 뭐요? 정리해고나 당하는 모지리?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네가 오죽 답이 안 나오는 인간이면 내가 이렇게까지 할까? 늦둥이 딸내미가 우리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고 무능한 너 대신 사랑하는 딸내미라도 번듯하게 잘 키워야 하겠으니까 이러지. 무능? 나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들은 못 들어가서 안달난 직장 다니는데 그게 무능?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까짓것 꼴랑 중견기업? 그나마 언제 또 쫓겨날 줄 알고. 네 동생은 못해도 대기업 최소 억대 연봉 될 거야 이놈아. 됐다 됐어. 엄마 같은 사람이랑 우리가 더 무슨 말을 해. 가자 여보. 더는 상종할 가치도 없다. 이놈의 집구석은. 가긴 어딜 가.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똑똑히 알아둬요. 그동안 엄마랑 동생 먹여 살린 사람 와이프랑 나야. 그리고 솔직히 좀 고맙네. 핏줄이랍시고 그놈의 돈줄 취급? 그거 엄마 손으로 직접 끊어준 셈이니까. 곧장 시댁을 떠난 저와 남편은 다시는 시모와 마주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의절이죠. 그러고 나서도 저와 남편은 한동안 소가리를 하면서 힘겹게 지냈어요. 저희 부부에게는 시모의 폐악질로부터 받은 모욕과 마음의 상처를 다스릴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여전히 힘겨워하던 어느 날 남편이 대뜸 바람도 쐴 겸 등산이나 하자며 저를 데리고 길을 나서더라고요. 이윽고 도착한 곳은 강원도 어느 깊은 산 중턱이었어요. 친정아버지가 저에게 유산으로 남긴 땅이자 시모가 팔아서 시누이의 유학비로 대라고 강요했던 바로 그 땅이었죠. 그야말로 오지였어요. 저희 부부가 그 땅을 팔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기는 했죠. 가만히 내버려만 두어도 금덩이가 줄줄 자라나는 땅이니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는 친정아버지의 유언이 있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친정아버지의 유언 때문이라도 그 땅을 팔지 않으며 버티고는 있었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그 땅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금덩이가 줄줄 자라나는 금싸라기 땅이라는 유언을 남겼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간만에 바람 쐬니 기분은 좋다며 콧노래 흥얼흥얼 등산을 하던 남편이 문득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기겁하더군요. 여보. 왜? 뱀 나왔어, 뱀? 아니, 뱀이 아니라 금이야. 무슨 소리야. 여기가 광산도 아닌데 금이라니. 진짜 금은 아닌데 암튼 여기 좀 봐봐. 아니다. 주변이 싹 다 금천지네. 저는 그제서야 남편이 가리키는 주변을 유심히 훑어보았고 또 그제서야 지천으로 깔려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목청이 터져라 신밧달을 외치고야 말았어요. 그치, 이거 산삼 맞지? 나무 떼거리로 깔려있길래 혹시나 싶었는데 산삼 확실하지? 내가 누구야? 평생 산에서 일한 벌목공 딸내미. 어릴 적에 아빠가 캐다 준 거 몇 번 봤어. 이거 전부가 산삼 확실하고 감정을 정확히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 정도면 100년도 거뜬히 넘어. 100년삼이라고. 심지어 자연산. 맞아요. 발에 치이고 밟힐 정도로 지천에 깔린 것은 100년산은 거뜬히 넘고도 남아 보이는 자연산 산삼들. 더 놀라운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거 알아 여보? 사방에 널려져 있는 저거 있지? 저거 싹 다 송이버섯이야. 자연산 송이버섯. 그랬던 거더라고요. 친정아버지가 임종 직전 얼마 되지도 않는 전 재산을 탈탈 털어 소위 똥땅이라는
깊은 산 중턱 땅을 사놓은 것도, 가만히 내버려만 둬도 금덩이가 알아서 줄줄 자라나는 금싸라기 땅이라는 유언도, 그 모두가 평생을 벌목공으로 이산 저산을 오가며 살아오셨던 친정아버지의 해안이었던 거예요. 친정아버지의 고된 삶의 경험이 부르는 게 값이라는 자연산 송이버섯과 자연산 백년삼이 집단으로 자생하는 자생지를 알아보게 해주었던 거죠. 그리고 비로소 저와 남편은 친정아버지의 깊은 뜻과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모두 이해하게 되었어요. 임종을 앞둔 아픈 몸으로 이 험한 산을 직접 오르며 마침내 금싸라기 땅을 찾아낸 친정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그날 등산을 마친 저희 부부는 친정아버지의 산소를 찾아 인사를 드렸어요. 세상을 떠나는 순간마저도 당신은 참 훌륭한 아버지였다고요. 그리고 약속도 드렸어요. 앞으로도 예전처럼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아가겠다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자연산 송이버섯과 백년삼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당장에 호의호식하기보다는 미래의 삶을 위한 투자를 하자고 마음을 맞추었어요. 그 투자는 바로 마침 경영난을 겪고 있던 제가 근무해 오던 택시회사를 인수하는 것이었죠. 물론 저희 부부를 아껴준 지인들께 백년 산삼 한 뿌리씩 선물로 감사를 전하기도 했고요. 이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친정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주신 덕분일지도 모르죠. 남편은 재취업한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승진했고, 제가 인수한 택시회사도 언제 경영난을 겪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안정되었으니까요. 하루하루 번창하던 저희 택시회사는 운행하는 차량을 늘리기로 했고, 늘어난 택시 숫자만큼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새 택시기사 모집 공고를 내걸었죠. 그런데 무심코 면접장에 들어선 저는 한 지원자의 얼굴을 마주하기 무섭게 눈을 의심했어요. 차림은 남루한 행색에 얼굴은 당황한 기색에 역력한 시모였거든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단다. 사돈이 남긴 유산이 금싸라기 땅이었다지? 그렇더라고요. 부르는 게 값인 자연산 송이버섯이랑 자연산 백년삼이 자생하는. 그래서요. 혹시 또 돈 필요하다는 얘기나 하러 온 거면 나가주세요. 아니다. 난 그냥 면접을 보러 온 거야. 택시 운전을 해볼까 싶어서. 왜 굳이 저희 회사죠? 우리 사이가 그렇게 만만한 악연은 아니지 않나요? 조금 다툰 걸 두고 악연까지는. 네가 이 회사 사장이 된 줄은 모르기도 했고. 뭐 그래요. 일단 면접이니까. 면접 때문에 왔다니까 일단 면접 한번 보자고요. 아, 면접 중에는 존댓말 알죠? 어디 보자. 김미옥 씨? 우선 지원 동기부터 들어볼까요? 설마 면접 보러 오시면서 지원 동기도 준비 안 한 건 아니죠? 그런 저의 말에 잠시 머뭇거리던 시모는 존댓말이 자존심 상했다는 기색을 언뜻 비추면서도 구구절절 사연을 늘어놓았어요. 시모의 사랑이라는 사랑은 모조리 독차지한 주제, 취업도 불가능할 만큼 형편없는 성적의 대학생이었던, 그래서 취업은커녕 만년백수신세가 되었던 늦둥이 시누이 때문이었죠. 이후는 제가 짐작한 사연 그대로였어요. 시누이는 결국 취업에 실패한 것도 모자라 아주 포기를 해버린 거죠. 그 와중에도 탱자탱자 놀기만 하면서 시모의 등골을 쪽쪽 빨아먹고 있었고요. 결국 시모라도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나이 먹도록 배운 일 하나 없이 그저 운전면허만 딸랑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택시기사로 취업하려고 자존심까지 구겨가며 면접장에 왔다. 뭐 이런 뻔한 사연 말이죠. 그러나 저는 구구절절 모든 이야기를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며 다 들어주고는 시모에게 되물었어요. 여기서 다음 질문. 우리가 무슨 회사죠? 택시회사 아닌가요? 그쵸, 택시회사. 택시 운전 일은 천하지 천한 일이라고 업신여기던 분께서 택시회사에 지원했어요. 맞죠? 여자 주제에
어디 감히 운전대를 잡느냐며 타박이나 해대던 분께서 택시회사에 지원했고요. 사실과 다른 점 있나요? 그럼 이제 제가 대답할 차례군요. 가는 길에 면접비 5만 원 챙겨가세요. 며느라. 며느리 아니고 사장입니다. 당신처럼 택시기사를 천하게 여기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받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김미옥 씨를 탈락시키는데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할까요? 그러자 다급해진 시모가 대뜸 저를 붙들고 울며 불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친한 정이라는 게 있지 않니? 내가 일할 수 있을 만한 곳은 다 다녀봤다. 너마저 외면하면 먹고 살 길 하나도 없는 나랑 늦둥이 딸은 어쩌라고. 입은 틀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날 먼저 외면한 사람은 그쪽이에요. 못난 자식 취급에 며느리랍시고 때마다 돈이나 뱉어놓는 자판기 취급이나 대던 당신 업보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 살 길은 만들어 놓고 타박을 해도 해야지. 다 지난 일 가지고 이제 와서 이러는 것도 CM이 된 최면상 우스운 일이고. 그니까 스스로 우스운 꼬라지 만들지 말고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니까요. 용서는 생각도 없는 사람 앞에서 왜 굳이 이러냐고요. 식당이니 식무살이니 벌써 여기저기 알아봤다니까는. 내가 오죽이나 일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니 죽은 사람 한번 살리는 셈 치고 한 번만 용서해주렴. 지난 일 따위는 다 잊고 취직만 시켜준다면야 회사 택시 전부 내 손으로 직접 세차 꼬박꼬박하고 그러마. 아 글쎄 애원이고 부탁이고 그쪽이 그렇게 사랑 쏟아가면서 감싸고 들던 늦둥이 딸내미한테 하라니까요. 어디 가서 걸레질을 하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제발 취직해서 엄마한테 보탬 좀 대달라고. 늦둥이 딸내미가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니까 그 희망한테 살려달라고 빌든 도와달라고 울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해봤겠어? 아무리 해봤자 고년이 말을 들어 처먹지 않은 걸 어쩌겠니? 그러게 애초에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켰어야죠. 지금 이거 다 그쪽이 자식 농사 망친 결과잖아요. 대학생이랍시고 맨날 술이나 마시러 다니는 딸내미 그 꼬라지 뻔히 보면서도 오냐오냐 키운 죗값 치르는 중이라고요. 걔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누군들 알았겠니? 글쎄요. 난 너무 뻔하게 알겠던데. 좋아요. 그럼 선택하세요. 그 딸내미 대학 등록금이랑 우리한테서 가져간 수천만 원 다 토해놓고 쫓겨나던가 아니 위자리에서 본인 발로 직접 사라져 주던가. 제 입에서 신우이 등록금으로 가져간 수천만 원 얘기가 나온 순간에 사색이 된 시모는 주랭랑을 쳤어요. 행여 그 돈을 진짜로 토해내라고 할까봐 엄청 실이 겁이 났던 모양이었죠. 저는 꼴사납게 주랭랑 치는 시모의 뒷모습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그제서야 비로소 알턴니가 빠진 듯이 개운했어요. 저와 남편이 개차반 시모로부터 겪었던 수모를 한꺼번에 통쾌하게 되돌려준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택시회사가 무척이나 번창한 덕분에 최근 회사 하나를 더 인수했어요. 더욱이 친정아버지의 금싸라기 땅에서 자라는 자연산 송이버섯이 매년 효자가 되어준 덕분에 이제는 굳이 일하지 않아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만큼의 부자가 되었지만 저와 남편은 어렵던 시절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며 예전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존경받는 상사가 되었고 저는 오늘도 직접 택시를 운행해가며 알뜰살뜰 가게를 책임지고 있죠. 한편 시모는 더 이상 저희 부부 곁에 얼씬조차 하지 못해요. 그저 노구를 이끌고 인형 눈을 붙이는 일을 하며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풍문만 들려올 뿐이에요. 자식을 그렇게까지 차별해가며 애지중지 버릇없이 키운 시누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조차 고작 하루 만에 잘려대기 일쑤고요. 모두가 자업자득인 셈이죠. 그것도 가족이라고 한참을 마음앓이를 하던 남편과 저였는데 이제 미련 갖지 않고 우리 할 일 잘하면서 더 열심히 달려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분 모두 항상 행복 가득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